배수연 연합인포맥스 뉴욕 특파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파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특파원님 휴가는 잘 다녀오셨어요? 네, 잘 쉬고 왔습니다. 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뭐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 이런 데 한번 가봤는데 휴양지는 어디 있죠? 네, 근처에 있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1분기 어닝 시즌 시작됐습니다. 대체적인 분위기 어떤지도 좀 궁금하고요. 은행주 실적은 뭐 좋은 것도 있었고 안 좋은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저께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하면서 시간으로 급락하고 있고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좀 줬거든요. 전반적인 실적 분위기 그리고 넷플릭스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아이러니한데요. 넷플릭스는 큰 폭으로 내렸지만 이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됐었고요. 그래서 나스닥은 오히려 큰 폭으로 좀 주가가 뛰었습니다. 지금 팩트셋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체 기업들의 한 7.5%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분석가들은 S&P 지수 상장 기업들 1분기 주당 순이익은 아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5.3% 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가장 주목해야 될 게 넷플릭스도 있지만 지금 테슬라가 가장 핫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융주도 있겠지만 오히려 좀 주목되는 부분이 아메리칸 에어라든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등등 항공주 실적들이 최근 실물 경기를 좀 가늠하는 그런 가늠제 역할을 하지 않겠나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권 쪽이 주식 시장이 좀 이렇게 업황이 하락하면서 찰스 슈왑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상당히 예상치를 밑돌아서 한때 9% 이상 하락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게 결국은 이제 연준의 좀 매파적인 행보가 지금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면서 좀 조정 양상을 좀 보였던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1분기 실적이 당초 전망보다는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적 자체가 주가 모멘텀이 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같은 사람은 지금 실적이 아래쪽으로 좀 향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특히 자사의 산업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집계하는 기업 환경 지수가 2020년 4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부분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 압박 등을 고려할 때 지금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낙관적인 건 아닌가라고 지금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특이할 점은 지금 보통 금리가 오르면 할인율의 개념이 좀 확대됐기 때문에 주가 전망을 낮추거나 매수 의견을 자제하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라든지 테슬라에 대한 월가의 그런 러브콜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지만 이제는 성장주가 아닌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진단이 이어지는 것 같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는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니까 매수하는 게 좋겠다고 이제 시티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고요.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는 전기차 시대에서 지위가 상당히 공고하다. 사도 괜찮은 종목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프리스 같은 경우에도 메타 플랫폼 쓰는 실적이 좀 부진할 수는 있지만 사는 것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지금 계속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넷플릭스 같은 부분은 그전부터 실적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 왔지 않습니까? 오징어 게임이라는 국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중간에 모멘텀이 좀 있긴 했지만 이미 플랫폼 경쟁이 상당히 좀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월가 일부에서는 넷플릭스의 경쟁사인 디즈니 플러스의 그런 장르상 강점이
좀 넷플릭스에 비해서 좀 돋보인다라고 하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팡에서도 좀 제일 막내격이고 별로 신뢰를 못 얻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계속 진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 8시간 후면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을 좀 하고 있을까요? 테슬라 사실은 실적 발표에 앞서서 인도 실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자동차 인도 실적은 이미 나왔었는데요. 예상치를 소폭 밑돌았었습니다. 근데 월가 분석가들은 대체로 좀 낙관적인 시각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그 공장이 코로나19에 따른 여파로 가동이 좀 중단된 부분이 좀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지금 모멘텀을 좀 봐야 된다. 뭐 지금 오스틴 공장의 가동 그리고 그 특히나 지금 독일 공장의 가동 그리고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기가플래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셰시, 자동차 몸체 자체를 그 장난감 자동차처럼 주조로 그냥 찍어내버리자. 여태까지는 그 자동차 몸체는 계속 조립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찍어내는 개념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그런 그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게 아직까지는 과시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이 부분을 실제로 양산하는 기술로 적용했을 경우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자동차 산업이 그 포드 이후에 그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으로 하면서 이제 그 전체 산업 지형 자체를 바꿨지 않습니까? 그에 비교될 정도로 셋시 자체를 주조로 찍어내는 게 가시화된다면 또 다른 패러다임 변화가 새삼 주목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이어지고 있고요. 오랜 그 테슬라 강세론자인 댄 이브스 같은 사람은 여전히 테슬라는 새로운 공장 같은 부분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1,400달러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좀 테슬라에게 좀 비우호적이었던 금융기관들도 이달러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등 테슬라에 대해서는 좀 월가에서 우호적인 분위기로 많이 돌아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테슬라도 그 인플레이션 부담에 대해서는 좀 주목을 해야 된다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자신도 이야기를 했지만 최근에 리튬 등 가격이 너무 급등하고 있어서 지금 테슬라도 원가 부담을 상당히 느끼고 있고요. 이걸 이제 계속 자동차 가격 인상으로 전가를 하고 있지만 평균 한 대당 1,800달러 이상의 그런 비용 증가 요인은 발생한 것으로 지금 진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은 국채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미국 채금리가 10년물이 거의 3% 코앞까지 왔거든요. 지금 많은 연준 인사들이 중립금리보다 더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월가에서는 지금 채권 시장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중립금리라는 게 이제 경제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이 없이 잠재 성장력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론적인 금리 수준을 중립금리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뭐 2.5%다라고 뭐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뭐 지금 이걸 엘리언 같은 사람은 인플레 타겟팅을 3%로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중립금리 수준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CPI 자체가 뭐 개도국도 아닌데 8.5%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연준이 아주 다급해졌다. 그래서 연준 그동안 매파적인 행보를 보여왔던 사람들조차도 지금 비둘기파적인 행보를 보였던 사람들조차도 지금 매파를 보이지 않으면 좀 생뚱맞아지는 것처럼 너도 나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지금 금리율이 그 연준이 너무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미국지 10년물 수익률이 전날 3%에 바짝 다가섰고요. 이게 지금 오늘은 좀 일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소폭 내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지난달인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연준이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을 결코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수익률 곡선이 역전됐을 경우에는 연준이 경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연준은 참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제가 연준이 이 현상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단기 금리를 끌어내리는 방법이 있고 장기 금리를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연준은 아마 장기 금리를 끌어올리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고 양적 긴축을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발빠르게 지금 이어갈 것이라고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대로 나타났고요. 지금 10년물하고 2년물 스프레드가 거의 붙고 뒤집어진 상황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연준의 행보를 보면 장기 금리를 아주 빠른 속도로 끌어올리는 그런 행보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의 스탠스는 결국 당장은 그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할 만큼 아주 매파적인 그런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장기 금리가 계속 급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경기 전망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물론 뭐 장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경기 전망을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그동안 장기 금리가 왜 이렇게 낮게 유지됐는지를 되짚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의 대차 대조표 규모가 거의 9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그동안 경기 부양을 위해서 미국 재정 당국이 발행했던 천문학적 규모의 그런 미국채는 대부분 연준이 사들였었습니다. 세컨더리 마켓에서 소화된 것보다는 연준이 그 대차 대조표를 통해서 사들였던 물량이 훨씬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수요 요인이 많이 사라졌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 금리 수준이 수급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장기 금리 상황은 경기에 대한 그런 전망도 반영하겠지만 수급에 대한 반영도 좀 있지 않겠나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계속 장기물이 뭐 예컨대 10년물 기준으로 3%를 위로 뚫고 추가 상승한다면 그때는 정말 조금 우려스러운 현상이 나타나지도 않을까 하는 그런 월가의 시선도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그 장기물 모기지 금리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지금 연 5%를 위로 뚫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매크로적으로 지금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고요. 통상적으로 장기물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졌을 때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 금융시장이 그렇게 좋지 못했던 게 좀 사례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가도 지금 바짝 그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닷컴 버블 당시에 장기물 채권 수익률이 버블 붕괴를 먼저 예고했던 바가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상당히 그 금리 절대 수준이 높았습니다. 1998년 9월에 한 4.4% 수준이었던 미국지 10년물 수익률이 2000년도 2월 달에는 6.4%까지 올랐었는데요. 절대 수준이 뭐 워낙 높긴 하지만 오름폭으로 보면 지금하고도 그렇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그 직전에도 지금 2006년에 5월달에 미국주 수익률이 5.1%까지 지금 그 직전에는 3.4% 수준이었는데요. 5.4%까지 올랐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채 수익률이 3%를 위로 뚫고 추가 상승한다면
금융시장이 좀 더 경계심을 좀 강화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파원님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